정리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7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상북도 성주보다 강원도 속초가 포털 사이트에서 더 화제가 됐습니다. 포켓몬 고라는 게임 때문이었는데요. 스마트폰 앱과 구글의 위치 기반 서비스, 즉 GPS를 기반으로 즐기는 게임인데, 대한민국에서 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뜻밖에도 속초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폭격 대상이 될 곳, 경북 성주로 어제 결정됐습니다. 성주 군수도 성주 군민도 사전에 전혀 몰랐습니다. 당연히 이분들의 의사는 사전에 일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라, 이런 값싼 멘트만 있을 뿐입니다. 김용민 트위터에서 물어봤습니다. 사드를 어디다 놓을지까지 결정되면서 중국의 반응이 주목되는데, 중국은 줄곧 보복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죠. 실제로 중국이 행동할 것으로 보느냐라고 물었는데 53% 경제에 더해서 군사적 보복도 있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40% 경제적 보복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7%만 엄포만 있을 뿐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았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까지 조사한 건데 516명이 참여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갑니다. 사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의 주민들 5,000명이 직접 들고 일어났습니다. 주민 5만 5천 명 중 11분의 1입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 사드가 배치되면 들어가서 제일 먼저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가 위험이 있는지 내 몸으로 직접 시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자파 때문에 몸이 상한다고 한들 사드가 철거될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까지 국방부 장관 하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하나마나한 소리를 한 것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의 반대, 그간 신중론을 고수했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불편하게 만들었는데요. 진작에 사드를 반대했던 국민의당은 환영했습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충상과 영정을 모시고 있다고 하면 사드를 반대해야 한다. 중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중국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우리의 합리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我可以告诉大家，中方将坚决采取必要的措施，维护我们自身的合理的利益。 현대원 청와대 미래전략수석 비서관이 서강대 교수로 있을 때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돌려받은 의혹,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대원 수석은 특정 신문의 특정 기자만 13번에서 14번 나에 대한 기사를 썼다. 보도에 나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좌를 공개하라, 이런 요구는 묵살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야당 의원들이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했다, 이런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됐지요. 자, 그런데 법원이 무죄로 판결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상식적으로 감금이 맞다 라면서 국정원, 검찰을 거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국정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한마디. 하쿠나 마타타. 스와힐리어로 다 잘 될 거야 라는 뜻입니다. 하쿠나 마타타.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거품없는 만남, 아름다운 결혼 1600-1475 클럽센트가 맺어드립니다. 고액의 선불 가입 비용을 상상하셨나요? 1600-1475 클럽센트는 만남이 성사된 경우에만 비용을 결제하는 후불제 결혼정보회사입니다. 10년 이상 20년 경력의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당신의 반쪽을 어떻게 찾아드리는지 믿고 맡겨보세요. 가장 행복한 만남. 그런데 비용은 절반으로. 김용민 브리핑 듣고 가입하시면 할인도 해드립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클럽센트를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경북 성주로 사드 배치 지역이 확정됐습니다. 우선 류재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했던 정부를 대표한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군이 결정됐다는 발표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국방정책실장 유재승입니다. 북한에 증대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입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이러한 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하였습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성주 지역에서 작전 운영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고 원자력 발전소, 저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장으로 가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두루두루 물어본 주인공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후폭풍을 제대로 대비했느냐, 중국과의 관계 원만하게 풀어낼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었느냐, 사드의 요격 실험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답변은 한마디로 성의가 없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래서 우선은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이것이 우리나라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사전 정부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총리께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정부 부처 안에서 관련된 기관들이 상의를,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논의를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미 결정을 했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향 검토 하에 결정을 했다고 봐야 당연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검토 결과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하면 과연 그런 것들을 의원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부처와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예.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것이 과연 결정됐을 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책팀을 꾸려서 여러 가지 방안도 좀 제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사드 문제 관련해서 이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 경제부처로서 의견을 주신 적 있습니까? 사드 관련해서 사전에 제 기억으로는 사전에 의견을 준 적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것이 혹시 한중 간의 경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고 중국 측에도 물론 2월 달의 일입니다만은 한중 경제장관끼리 만났을 때 앞으로 혹시 이제 사드를 직접 검증은 안 했습니다만은 경제 문제와 정치 문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을 줬고 그 중국 측도 적어도 그 당시에는 정치와 경제가 따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반응을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부총리 말씀도 그렇고 총리님 말씀도 그렇고 정부가 이 부분에서 군사적 어떤 조치, 군사적 관점에서만 이 부분을 평가하고 결정을 한 걸로 제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외교적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구성원의 어떤 그런 갈등 차원에서 이게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이게 선거법이 결정됐다는 인상을 지금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당장 중국은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보복 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동차, 항공 등의 업계는 이미 초비상 상태에 우리 들어가 있고요.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등도 이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중 교역 규모는 우리 부총리님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 미국과 일본을 합한 것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러한 문제가 현실화됐을 때 이걸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한중 간에 이것이 무슨 경제적으로 큰 표현이 좀 뭐합니다. 보복성의 대규모 조치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총리님도 생각해보고 있다는 표현도 쓰시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안이하게 저는 상황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하시면 책임질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생각이라는 표현이 뭐한다면 예측의 문제를 떠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총리께서나 부총리께서는 이런 정책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게 경제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결정 단계 전에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국방부 장관님, 사드가 실제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요격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드는 11차례 시험을 거쳐서 모두 성공을 했습니다. 미 국방부 길모 무기운용시험평가국장이 작년에 미 상원 군사위원회 보고서에 보니까 사드 요격 시험은 실전 운영에 요구되는 신뢰성은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면은 지금까지 시험은 다 표적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상에서 발사하는 중거리 미사일,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항공기에서 투하한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당연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거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11차례 요격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스커드나 노동이나 이러한 미사일을 상정해서 그러한 조건을 맞추어서 항공기에서 투하했다 하더라도 그런 조건에 맞추어서 다 시험을 한 것입니다. 이 사드를 만들고 이걸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 전문가가 상원위원회 보고한 내용을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몇 개나 있습니까? 북한은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 단거리, 준중거리 포함해서 한 1000여 발을 확보하고 있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사드 한 포대에 배치된 게 총 48개죠? 6기 48발입니다. 예.
그런데 또 재장전하는데 30분이 걸립니다. 만약에 전시나 비상 상황이 발생해서 무차별적으로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 치면은 사드로 대응이 가능합니까? 사드만으로 모든 것을 대응하는 것은 아니고 요격은 패트리엇과 사드로 요격하는 것이고 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온다면 우리 군은 그에 상응하는 선제적인 그러한 미사일 파괴 작전을 실시할 것입니다. 정의당 정의정책 구현단이 주최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점과 국회 동의 필요성이란 주제의 토론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김종대 의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은 대한민국 국방부가 뭘 잘 모르고 사드를 도입한 것처럼 중국에게 비추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주 독특한 시각이지요. 그런데 설득력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의사결정이라면은 실무 검토가 있어서 보고서가 작성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양국의 국방장관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국방장관 회의를 통해서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이건 누구나 예상하는 상식적 수순인데 지금은 결정은 돼 있고 검토 보고서는 안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비정상성 속에서 우리가 가장 확인이 곤란한 부분들이 몇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우선 첫째, 사드의 효용성인데 이 사드의 어떤 그 방어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그 운용 개념에 관해서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사드는 미국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접근이 제한되므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한반도 방어에 사드가 효용성이 높다고 말한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냐? 미국이 11번 요격 실험을 했는데 그중에 3번 정도가 그 실제 미사일 발사와 유사한 모의 실험을 해서 성공했다. 이게 이제 락히드 마틴하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국 발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일체 우리의 확인과 검증은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즉 그 3번의 요격 실험 성공해서 가장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몇 킬로 고도에서 했냐, 당시 날씨는 어땠냐, 그 다음에 이제 불시성, 아까 정 대표가 얘기한 건데 어느 정도의 불시성의 요건이었느냐, 이런 몇 가지를 알아야 그 요격 실험의 성공 여부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성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 자체가 우리한테 비공개라는 것이죠. 결국은 사드에 대한 어디까지 접근을 해봤느냐는 일단 질문에 국방부가 딱 한 번 실무단이 미국에 가서 견학을 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실무를 한 번 견학한 적이 있다. 이런 선에서 일단은 실무는 받고 나머지는 설명을 들었다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드가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은 매우 강한데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팩트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시 효용성 문제는 확인 곤란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드의 어떤 무기로서의 효용 말고 운용 과정에서의 어떤 개념이나 절차가 역시 확인 곤란하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걸 그 사드 요격 미사일의 방아쇠를 당기라고 명령하는 자가 과연 누구냐고 계속 질문을 한 이유는 이것이 주한미군 내에서 한반도에서만 통용되는 무기인지 아니면 한미일이 공동으로 운영하게 될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에 통합되는 자산인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건 누가 통제권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봤는데 이 사드 요격 명령을 내리는 거를 국방부 정책실장이 저한테 1차 답변할 때는 미국의 전략사령관 아니겠냐 이거예요. 자기가 검토 책임자인데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질문이 재차 국방장관한테 갔을 때는 그거는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쏘느냐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 그러니까 스커드 미사일을 쏘면 주한미군 사령관이 요격하고 노동 미사일을 쏘면 태평양 사령관이 요격하고 일본으로 가는 뭐 무수단이나 뭘 쏘면은 이번엔 주일미군 사령관이 요격하는, 말하자면 이렇게 들리는 것이죠. 어떤 미사일을 쏘면 그날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 그러면 레이더 보고 화상회의해서 네가 요격해라 내가 요격해라 의사결정해가지고 그거 요격한다는 이 얘기냐.
이게 미사일은 완행열차가 아닙니다. 4분이면 다 끝나는데 거기서 누가 요격권자인지를 미사일에 따라 지정할 수도 있다는 정말 믿기 어려운 답변을 했고, 이제도 이에 만족하지 못해 제가 3번째 똑같은 질문을 대정부 질문에서 하니까 그때 가서 이제 국방부 장관은 미 7공군 사령관이 요격 명령권자인데 한국의 공군 작전 사령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이런 답변을 하는데 또 이게 해괴망측합니다. 그러니까 한미 공동으로 한다는데 평시에는 한국군이, 전시에는 미군이 이거를 통제한다는 얘기거든요. 전시와 평시가 미사일 쏘는 상황은 아주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면은 개전 초기에 발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쟁 끝나갈 때 미사일 발사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개전 초기에 대북혼 상황에서 이것이 한미 간의 사드에 대한 지휘권이 이동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전혀 새로운 이제 증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재차 확실하냐 맞냐 그러니까 더 이상 대답을 못하고 얼버무렸죠. 그러니까 이 대목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사드에 대한 운용 개념은 결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계속 반복되는 질문, 마지막 상임위에서 받아낸 질문입니다만은 사실은 사드를 일단 배치하고 그 다음에 운용 개념을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건 명확히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사드를 들여올 때는 이게 한반도 방위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미군 기지 방어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고 그 이후로 무기 체계가 들어오는 건데, 유독 이 경우에 한해서는 들어온 다음에 그때 가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 이건 국방부 발표 당시에도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건 역시도 이 사드의 의사결정 전체가 비정상적인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효용성과 운용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사실 국방부는 이 사드가 어떤 무기인지 잘 모릅니다. 이것이 어떤 무기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가도 모릅니다. 이게 한미일 동북아 미사일 방어 자산인지, 주한미군이 한반도 영토 내에서 순수하게 한국 방어에만 투입하는 것인지. 그런데 이것을 몰라야 되는 게 한국 정부 입장입니다. 또 모른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몰라야 되는 것이죠. 왜? 너무 많이 알면은 이런 부분들을 알고서도 그럼 중국 견제한 건데도 알고 배치했다는 거냐, 이런 논의에 끼어들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몰라야 된다가 정답일 수도 있는 것이고. 폴 칼라니 연구소장인 정태인 정의당 정의구현 정책단장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실 텐데요. 발언 내용에 대한 해설, 잠시 후 이완배 기자가 해드립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어떤 보복을 할 수 있을지를 소개한 육성, 정태인 단장의 육성 들어보겠습니다. 유일호 부총리가 맞을지, 아니면 유일호 부총리와 180도 인식이 다른 정태인 소장이 옳을지 두고 보시죠. 벌써 2016년 1월에 12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LG화학하고 삼성, SDI 지금 당장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게 자동차 배터리인데 1월 달에 이 배터리를 장착하는 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버스 회사들이 이 배터리 안 쓰려고 하겠죠. 그래서 타격을 받았는데 6월 달에는 배터리 규준 인증이라는 걸 이제 하는데 거기서 탈락했어요, 이게. 이거는 이 비관세 장벽 중에 TBT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장벽이라고 하는 건데 이 기술 장벽이 사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일본이 센카쿠열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는 히토류 수출을 금지시켰죠. 바로 거기서 항복을 하는데, 두 번째 2012년 분쟁 때는 일본 수입을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중국 정부가 의도를 갖기만 한다면 SPS 위생 검역하고 기술 장벽을 통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정부가 하는 얘기가 WTO나 아니면 한중 FTA가 있어서 그걸 갖다가 제소할 수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기업 중에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ISD를 제기할 간 큰 기업은 없습니다. 하더라도 그거 몇 년 걸려요. 한 10년 걸립니다. 10년 동안 우리 경제가 남아있을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중국 정부가 통제하지 않더라도 한국에 대한 감정이 나빠지는 경우, 그 바로 밑에 보면 환구15에서 조사를 했어요.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10일 현재 5만 9천 명이 참여해서 90%가 제재에 찬성합니다. 그럼 관광객도 확 줄어들 수 있고 중국에서 중국 정부가 별로 제재를 안 해도 별로 조치를 안 해도 중국에서 한국의 소비재 판매는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얘기한 중국 자본이 철수하는 그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고 이미 AIB에서도 나타났죠. AIB는 우리나라의 철강이나 건설업에서는 거의 뭐 회생의 어떤 그런 사업인데 여기도 아마 참여 못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산업을 중국이 제재할까? 여태까지 그 아까 얘기한 달라이라마 이펙트에서 제일 많이 제재한 건 자동차 기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는 굉장히 위험해져 있는 거죠. 제 보기에는. 현대 기아차가 지금 재고가 200만 대예요. 지금 싸놓은 게 안 팔려 싸놓은 게 200만 대인데 중국 판매량이 180만 대 정도 돼요. 1년에. 이 중국 제재까지 들어가면은 현대 기아는 굉장한 위험에 빠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접적 영향이 더 큽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보 딜레마에 의해서 군비 경쟁을 하게 되면은 한국 군사비 지출이 급증할 것이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신용등급 하락될 수 있고 중국이 또 하나 한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기 때 돈 빌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관계 악화로 인해서 지속적 경제 손실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걱정은 북한이 지금 중국화하고 있는데 그게 가속화돼서 지금 사실 중국에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돈은 위엔이에요. 중국 돈이 북한 원화가 통용되는 화폐가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화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북한은 좀 나아질 거예요.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이 더욱더 봐줄 테니까. 그래서 북한의 중국화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을 보면 한심하죠. 경제학 박사라는 사람이 정치와 경제는 분리할 것으로 예측하고 대규모 보복은 없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장기적 영향이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방삼각동맹하고 남각삼각동맹이 대립하고 안보 딜레마 상황이 지속되면은 한국의 독자적 외교안보 정책은 사실상 없어졌다.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동아시아 경제협력에서 얻을 수 있는 거대한 이익도 없어지고 남북관계 악화되고 안보 비용도 급증하고 성주로 사드 배치 지역이 확정된 데에는 주민이 많이 안 살아서 이게 주요 고려 사항이었다고 하지요. 성주 주민들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성주 군수가 오마이뉴스 장윤선의 팟짱 인터뷰에서 밝힌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국방부로 찾아가서 항의 농성을 벌인 한 성주군 농민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도 살고 싶다 이겁니다. 성주에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사람이 적어서 최적지다 이런 주장을 국방부는 하고 있거든요. 아니 사람이 목숨이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다 똑같지요. 왜 인구가 적다고 그렇게 선정을 하는 그런 기준은 도대체 그럼 말도 대단한 소리죠. 자, 한미 군사당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곳은 주택 밀집 지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안전이나 환경오염 문제 등에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최적격지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데 주택가가 아닙니까? 실제로 저희가 그 현장을 가보질 않아가지고요. 야산과 그 읍내하고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그게 1.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1.5km요? 예, 1.5km. 예. 아, 그럼 굉장히 가깝네요, 읍내에서. 시내에 있다고. 아니, 주소가 행정구역이 성주읍으로 되어 있죠. 그렇군요. 성주읍으로. 여기는 이 면 단위도 아니고 이 참 산악 지역도 아니고 바로 이 성주읍입니다.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군 단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데를 읍으로 안 정하고 있습니까? 네네. 이 읍의 인구가 과반수 인구가 우리 성주의 구민들 인구가 여기에 살고 있는데 이 지역을 1.5km 떨어진 거기다가 사드를 배치해가지고 전자파를 이쪽으로 해서 쏜다 그러면 누가 이 구민들이 그걸 동의를 하겠습니까? 네. 군사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최적지다 이렇게 선정했지 우리 국민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동의가 없는 이러한
국책 사업은 이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원칙적으로. 네. 그렇군요. 네. 자, 그 주한미군이 비공식적으로 성주군을 상대로 계속 조사를 해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성주군 차원에서 좀 이렇게 뭐 잡힌 정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뭐 우리 군하고 뭐 협의를 했거나 통보가 왔거나 한 건 전혀 없었고요. 네. 그 점에 대해서도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전혀 군민들이 눈치챌 수 없도록 비밀리에 조사하고 비공식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뚝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성주 이렇게 결정이 된 거란 말씀이신데 이건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성주가 이때까지 정부를 육성하고 70년 동안 모든 여당 권리 표를 줘갖고 야당한테 그렇게 요구도 묻고 정부를 만드는데도 정부가 주는 것은 만만때때한지 맨날 이런 나쁜 것만 주고 욕만 듣게 하고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들을 우리한테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등신이 아닙니다. 북한이 공격할 때는 성주에 사드 기지부터 공격합니다. 근데 왜 거기 설치했고 왜 성주를 선택했나? 5만 명은 대한민국 죽는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죽어도 괜찮기 때문에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죽기 싫습니다. 다른 데 가져가세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미궁 장사랑은 식이섬유, 알로에, 발효효소 등을 주원료로 한 자연주의 천연식품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식약청 허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남녀노소, 좌파, 우파, 흑인, 백인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이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 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이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 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아이고, 아우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장어가 남자한테 좋다는데. 장어도 몸에 좋은 장어 있고 몸에 해로운 장어가 있어. 난 너가 장어를 반길 줄 알았지. 안 반가워. 자, 일단 이거 한 잔 해. 그래. 자, 우와! 이거 저 새싹 땅콩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저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저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큰 물병에 새싹 땅콩차 한 수저 넣고 냉장고에 두고 물 대신 마시면 돼. 오, 굿이야 굿. 나도 저 여름엔 이렇게 마셔야겠다.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야. 맛의 깊이가 달라. 새싹 땅콩차의 효능은 꼭 와이프한테 써라. 야, 전가야, 이거 마시는 거 우리 마누라한테는 비밀이다. 070-8635-1288 전창걸닷컴.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화환 나오셨습니다. 뭐 안녕하십니까. 사이 안 좋은 사람하고 억지로 함께하는 그런 먹다가 얹히는 오찬보다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반주까지 곁들이며 즐기는 만찬이 더 나은, 만찬밖에는 없을 무 인사드립니다. 뭐 오늘 큰 만찬 행사를 하더만 갑자기 옛말이 생각났어. 준중미주 천인혈이요 방한상가효 만성고라.
무슨 고? 포켓몬고? 닥치라고. 이런 무식해가지고, 춘향전에서 거지꼴로 나타난 이몽룡이 한 말 아니야, 술독의 술은 만백성의 피요. 밥상 위에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다. 이런 말이야, 만백성이 고통받는 이때에 잔치를 벌이다니. 당신 정치 지도자 맞아? 허허, 이런 미친 새끼들. 야, 니들 아가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냐? 나라 꼴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놈들이 누군데? 이 새끼들 덮어씌우기 물타기로 정치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나저나 환, 유럽 가신다고요? 예, 전당대회 분위기에 휩쓸리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나는 이번 전당대회에 초연하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럽으로 가려고 해. 야, 환아, 이 형이 당부할게. 여행은 국내에서 해라. 내 술을 살려야지, 이 새끼야. 갈 데 없으면 차라리 속초에 가. 왜 쓸데없이 외국에 가? 속초 가서 게임이나 하라고. 게임에 몰입하면 그거 정신없다. 게임에 몰두하다 보면 전당대회는 이미 끝났고 심지어 대선도 끝났을 거라고. 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게임은 마약과도 같은 거구만. 그렇지. 그 마약과도 같은. 어이 씨발 새끼가, 너 이 새끼 외국 나가서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지, 이 새끼야? 미쳤어? 내가 왜 외국 나가서 안 들어와? 폼새를 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야, 환아, 자수하여 광명 찾자. 언론사를 상대로 한 5억 소송 그딴 거 하지 말고, 이 새끼야. 닥치라고. 나는 그 언론사에다가 제안하고 싶어. 내가 아니라 국민의당 최경환한테 50억이 갔는데 그게 나한테 온 게 아닌가 착각했다고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 손해배상금을 2억 5천만 원으로 깎아줄 용의가 있다고. 언제적 김대중 대통령인데 그 비서 출신한테 롯데가 50억을 주니? 이 새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나저나 환아, 너 긴장 많이 하는구나. 환아, 형이 돈을 주기도 했고 받기도 했잖니. 형이 이 난국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꿀팁을 줄게. 지금처럼 받은 적이 없다 이러다가 뭐가 드러나면 그때는 나 몰래 비서진이 받은 거다 이러라고. 그러면 시간을 또 벌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면 정치 공세다 막 이러면서 시간을 버는 거야. 그리고 또 그 다음은 뭐야? 니네 누나 찾아가야지. 근데 누나가 안 만나준다든지 안색이 안 좋다? 씨발, 그러면은 나를 꼬리로 생각하고 자르려나 보다 이렇게 기민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야, 그런 판단도 빨리 해야 한다. 그런 국면쯤 되면 이제는 네가 숨겨왔던 히든카드를 보여줘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히든카드마저 무시한다면 그 카드가 별로 위협이 안 된다고 느끼는 거니까 조용히 감옥에 가야지. 어쩌겠니? 근데 감옥 가기 싫다. 그러면 이 새끼 경청하고 있는데, 야, 메모도야 이 새끼야. 뭐 그런 상황이 되면 MB한테 찾아가야지. 보다 화끈한 카드가 있을 테니까. MB한테 그래. 이제부터는 친이명박계가 되겠다고. 그러면서 자서전 버전 2 출간 위원장 이거 맡겠다고. 야, MB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니? 퇴임 후 보신용으로 말이야. 닥치라고. 허나 옛말에 달도 차면 자서전을 쓴다 이런 말이 있잖니. 뭐? 달도 차면 자서전을 쓴다고?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구나. 달도 차면 사드 기지에 들어가서 전자파 샤워를 한다. 그 무슨 소리야 그게? 이거 내가 착각했구만. 달이 차면 문재인이가 다음 대통령 된다. 문재인. 닥치라고! 만날 헛소리를 하고 있어. 왜? 달도 차면 출소한다. 마약 혐의였어도. 이건 어떨까? 닥쳐 이 새끼야! 아이 시끄러운 새끼들. 이 날이 더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는데 그래서 피곤한데 계속 떠들어대니 말이야 이 새끼들. 이님 나오셨어요. 이님,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 반대 입장을 밝혔네요. 걔가 그런 얘기를 하건 말건 나하고 뭔 상관이니? 야, 똘린 입이면은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에이, 그런 말이 어딨어요. 당내 대선 주자 1위인데요.
그리고 이님을 더민주로 모셔온 사람이 문재인 아닙니까? 그 인간 말에 대해서 내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이유가 한 번 이야기했을 적에 나중에 꼭 말을 뒤집어요. 나는 이번에 네팔 간다고 하기에 네팔 간다고 해놓고 남미 갈 줄 알았다고 늘 그렇게 말을 바꾸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말을 바꾼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나한테 와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읍소하면서 대선까지 당대표 시켜주겠다 이랬거든. 대선 후보를 누구로 할 건지, 총선 공천은 누구한테 줄 것인지, 그리고 씨발 당내 사무실 비품인 볼펜 한자로도 어느 회사 제품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다 나한테 권한을 주기로 했었다고. 근데 이 씨발 당대표로 들어가니까 말이 다 달라. 아니, 문재인 전 대표가 그런 모든 권한을 다 이님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까? 잘못 알아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느 공당에서 전당대회를 거치지도 않은 그런 당대표한테, 임시 당대표한테 없는 권한까지 다 몰아서 줍니까? 그리고 총선 공천 멋대로 하셨잖아요. 이해찬 정청래 날리고 당 정체성과 많이 다른 박경미 최운열 심고. 아이 씨발 새끼, 너 이 새끼 친문이지 새끼야. 아니 친문이 아니라 말이 그렇잖아요. 무는 당대표 하셨을 때 멋대로 하셨습니까? 야, 네가 본 그대로 난 개털이었잖니. 난 비주류야, 비주류.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비주류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억하지? 총선 앞두고 도장 들고 날랐을 때, 이 친박 새끼들이 새 도장을 파가지고 그걸 찍으려고 했다고, 당대표가 뻔히 살아있는데 날 투명인간 취급했던 거야. 당대표가 사라졌는데 후보 등록은 다음 날이고, 그럼 새 도장 파야지. 안 그래? 야, 당대표가 부산 영도다리 자갈치 시장에서 기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뭐가 사라져? 자자, 하여간 전당대회에서 뽑힌 대표도 적골이 됐고, 문재인 전 대표도 당대표가 됐지만 사방팔방에서 흔들어대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했던 거 아닙니까? 별 볼 일 없는 자리가 당대표 자리 아닌가요? 하여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없다고 봐. 혹시 누군가 이님 얼굴에다가 흙을 던져서 흙이 눈에 들어가면요? 그러면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야지. 어떡하겠어. 영감님이 개그치시네. 영감님, 이역받고 감옥 가셨을 때 그때 얘기 좀 해봐요. 환희가 많이 궁금해합니다. 닥치라고! 뭐가 궁금해? 환희,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지금부터 열심히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라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 해야지.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전화한 다음에 내가 입을 열면 다치는 수가 있다. 끝장을 보고 싶냐.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엄포를 놓으라고. 혹시 알아? 홍만표처럼 싸게 끊어줄지. 닥치세요들! 아니, 아직 혐의가 드러난 게 없는데 왜 환한테 이렇게 유죄 추정 원칙을 들이댑니까? 예? 특히 이님, 그걸로 고초 겪으셨던 분이 말이에요.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아이 씨발, 이 똥보 새끼, 너 이 새끼 지금 나한테 까부는 거야? 너 이 새끼 안마기도 아니고 등받이 의자도 아닌데 등 대고 자다가 의자가 부러진 적 있지 이 새끼야. 그래서 그대로 뒤로 넘어갔잖아. 네 몸뚱이가 이 새끼야. 그래서 허리 나가고. 이 새끼, 너 이 새끼 네 하종을 생각해야지. 왜 거기서 퍼달라고 했어? 아니 그게 퀴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새끼, 야 날도 더운데 변기 청소 똑바로 해. 달달한 조청 오줌이 튀니까 개미들이 몰려들잖아. 변기 청소는 옥시 싹싹으로 하라고. 청소하다가 실려가게. 아이 그만하세요 좀. 새끼 할 말이 없으니까. 자, 오늘의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가 곧 재개봉된다고 하지요. 죽은 시인의 사회는 명문고등학교에 새로 부임한 존 키팅 선생이 학생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내용의 휴먼 드라마라고 하는데, 키팅이 전교조 소속인가? 그래서 해직된 거고, 아닌가? 하여간 오늘의 문제는 키팅이 가르쳤던 과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예, 정답! 네, 환빨랐습니다. 정답은요? 아주 쉽지. 정답은 교련.
아하, 교련. 얼마 만에 들어보는 과목 이름입니까? 예. 근데 교련 선생님들이 대체로 엄격하신 캐릭터 아닌가요? 예. 키팅 선생하고는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 나라에서 교련이 왜 필요합니까? 허허허, 무식한 새끼. 야, 영화 제목이 뭐니? 죽은 시인의 사회 아니야? 제목에 정답이 다 있는데 이 새끼야. 그렇습니다. 소유자 정답 바로 가자. 네, 정답은요? 정답은 죽은 시인의 사회니까 사회. 틀렸습니다.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에게 기회가 돌아갑니다. 선물은 우리나라 대학원생들에게는 키팅 선생님 같은 존재는 없는지 하는 아쉬움을 남기게 하는 그런 선물입니다.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시즌 1 이런 제목의 책 북 에디션에서 제공해 줬는데요. 마치시는 분께 하루 2분씩 골라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이메일 주소, 사연, 정답을 적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소개 더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대학원생들의 리얼 웹툰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시즌 1. 착각하지 마. 우리는 학생이 아니라 노예야. 대한민국 최초 대학원생들의 본격 리얼 웹툰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시즌 1. 교수가 까라고 하면 까야 하는 대학원생들의 삶을 깠습니다. 조교 폭행, 제자 성추행, 논문 도둑질, 이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는 대학원생들의 슬픈 자화상을 그린 최초의 본격 리얼 대학원생들의 웹툰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시즌 1. 29기 고려대 대학원 총학생회가 대학원에서 일상적으로 치부되는 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온갖 비리의 온상이 돼버린 현실을 알리고자 이 웹툰을 발행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대학원의 실상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사상 최초의 만화책 경품, 청와대 현대원 수석에게 선물로 보내고 싶은 책,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예,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북 에디션에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정답자는 한 분입니다. KO8377님. 올해 최저임금은 6,030원입니다. 제가 계산해 봤을 때 현재 대략 8,000원 정도 해야 하고 업종별, 직군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해서 8,000원을 최저로 해서 그 이상씩 계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술 한잔해서 여러 할 이야기가 많았는데 정리가 안 되네요. 아무튼 야당들의 계획대로라도 내년 7,000원, 2018년 8,000원, 2019년 9,000원 해서 하루속히 99% 개돼지가 사람이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글쎄요. 10,000원 받으면 개돼지가 사람이 됩니까? 10,000원도 적은 편이죠. 네. KO8377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지하수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 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의 김태규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드디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렸죠.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예. 그 제목을 보면 이제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예. 결국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어서 지금 전략적 모호성을 강조하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조금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그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이번 그 졸속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북핵 문제 해결이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본말 전도, 그리고 안보 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일방 결정,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보름 만에 급하게 결정했다는 점에서 졸속 처리라고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을 규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회 동의 비준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함으로 당연히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게 만약에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차제에 국회에서 그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 소파 협정 개정 문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더 깊숙한 주장까지 이제 펼쳤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나오자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물어봤죠, 기자들이. 이거 예.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재검토하라고 재검토가 되겠느냐. 그래서 개인적인 의사표현에 대해서 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죠. 상당히 불편한 기색이 이제 역력했고요. 예. 일단 이 문재인 전 대표의 이 발언에 이제 탄력을 받아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더욱 이제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진보적인 의견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민주평화국민연대, 민평련이죠. 예. 그 민평련 소속의 전현직 의원 23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예. 그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위협하는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말했고, 그리고 사드 배치의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 등을 요구했고요. 또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정기국회 예산 편성에서 사드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데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표의 이 반대 입장에 대해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문 전 대표의 반대 입장을 환영한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 소속 의원 다수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반대 당론을 결정하길 바란다. 그래서 60년 정통 정체성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과 이념을 이어가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 양반이 갑자기 환영 입장을 밝히니까 의아하네요. 이게 뭐 큰 패착을 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건 아니고요. 뭐 저는 이게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반대를 하는 게 그야말로 그 햇볕 정책이나 포용 정책 이런 부분을 계승한다는 그 연장선에서 보면 당연히 반대를 하는 게 맞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환영과 연대의 뜻을 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8월 말이면은 당대표 그만두는데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왜 이렇게들 다들 힘들어합니까? 왜 이렇게 그 말씀에 절절매는지 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예. 어제 이제 더정치 녹화를 했습니다. 예. 성환영 선임 기자와 박찬수 논설위원을 모시고 이제 사드 반대라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금치거가 됐는데 이게 김종인 대표의 그립이 강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 사람 도대체 왜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지금 팟캐스트로도 올라와 있고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서. 요컨대 뭐예요?
김종인 대표는 계속 대선 전략으로서 그게 이제 필요하다는 주장이라는 거고, 이제 다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본인의 어떤 북한을 바라보는 보수적인 시각을 대선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의원들한테 강요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또 분석도 있고요. 뭐 정답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저러한 요인이 지금의 어떤 더불어민주당의 억눌린 의사구조, 이것에 이렇게 이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제1야당이고 민주개혁 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으로 자처하고 있는데 지도자 한 명 나타났다고, 그것도 결이 많이 다른 지도자가 한 명 나타났고 그가 대표가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당내의 그 논의들이 일거에 실종되는 이런 일들, 이게 정상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질서 있는 정당이 됐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그 질서가 어떤 그 모두가 합의한 질서가 아니라 어떤 카리스마에 의해서 짓눌려진 조작된 조직화된 그런 질서라면은 그건 새누리당 아닌가요? 이른바 대선 수권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과도한 것 같고,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지금의 행태가, 지금의 이 모습이 어디서 유래한 것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고, 의원들한테 물어봐도 뭐 그냥 딱 부러지게 무릎을 치게 하는 게 분석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8월 27일 새 전당대회를 계기로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다시 한번 제1야당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일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대단한 영감이네요. 우리 김종인 영감님. 그거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성주로 사드 입지가 결정된 거 아닙니까? 네. 대구 경북 의원들이 얼마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만나가지고 대구 경북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뭐 한마디로 그 요청이 묵살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최적의 입지를 찾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공항 이전이라든지 이런 이제 다른 이제 선물로 이제 달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대구 경북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좀 이탈이 되고 있죠. 아주 뭐 대표적인 사례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대구 경북 안 된다고 했다가 이제 감당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그 TK 지역 의원들이 이제 성명을 냈습니다. 그 성주 지역의 사드 배치가 확정된 것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반발하는 성명을 냈는데 그 전과는 좀 결이 좀 달랐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시도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선정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해서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진실을 제대로 알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메시지가 뭐냐면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한 국책사업 지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이제 요구를 한 거죠. 이 성명 발표에는 새누리당 그 칠곡 성주 고령이 지역구인 이완영 의원, 이분도 친박, 강경 친박인데, 그리고 경북 김천인 이철우 의원, 영천 청도의 이만희 의원이 대표로 이 성명서를 읽었고요. TK 지역 의원이 총 25명인데 그중에 4명을 제외한 2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4명이 누구냐면 유승민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의원, 이제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의원, 국무조정실장 출신 추경호 의원, 이 4명을 빼고 21명이 이 성명에 같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발을 하는 셈인데 뭐 반발한다고 한들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강경한 대정부 투쟁을 할 리는 만무할 것이고요. 그냥 뭐 지역 주민들한테 제가 반대했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흔적 남기기성 동참이라면은 글쎄요, 지역 주민들이 과연 공감할지 의문이고요. 그나저나 그 이완영 의원은 그렇게 해서 어떡합니까? 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할 텐데. 그래도 또 이분이 또 친박 노론이고 아니 친박 돌격대 역할을 하는 분이라 예. 여기서 어떻게 더 강하게 움직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나온 그 반발도 절대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자파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고 그리고 인센티브를 줘라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반발의 수위가 상당히 좀 한 발 좀 뒤로 좀 물러선 상황이고 뭐 아무리 반대를 해도 방법이 없다는 걸 본인들도 알 테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뭐 더 이상 크게 반발을 하거나 그러지는 좀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예, 반발을 해서 반대를 해서 그래서 이제 대정부 투쟁을 만약에 벌인다. 그러면은 시위도 하게 될 것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경찰이 총을 쏴서 시민들을 죽이더군요. 그리고 80에서 90%는 정당하다. 뭐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고요. 예. 이런 말을 만약에 제가 한다면은 이완영 의원 막말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옛날에 그 말을 했었거든요. 예. 본인이 그 얘기를 했죠. 예. 네. 참, 아이고 지역 주민들 이런 사람을 참 국회의원으로 두셔서 너무 안 됐습니다. 예,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개파의 이익만 추종하고 있는 이완영 의원. 네. 아유, 저는 성주 주민들의 반대 투쟁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 지역은 안 돼, 딴 데는 몰라도 이런 거라 할지라도 예, 저는 지지합니다. 예. 어쨌든 그분들로서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일 것 같아요. 사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오셨던 분들인데 갑자기 그 사드 포대가 들어온다고 하니 아 정말 저도 입장을 바꿔놓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은 국민으로서 참 얼마나 정말 그러실까 그런 측면에서 예. 아니 이게 성주 군수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뉴스로만 접했다는 거고. 그렇죠. 성주 군수도 모르고. 아니 뭐 어제 저희 정세균 국회의장도 신문 보고 알았다고 하니까요. 예. 예, 성주 군수도 알기 힘들었겠죠. 그런 식으로 지금 밀실에서 졸속으로 지금 급하게 결정을 한 사안이니까. 예. 하여튼 뭐 주민들하고 뭐 논의하고 협의하고 토론하고 뭐 그런 거 자체를 한 적이 없는 정권이기 때문에 대국민 설득 같은 거는 뭐 아주 뭐 금기시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괜히 그 시간 비용 들어간다 뭐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금기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래가지고 무슨 소통 운운하고 있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예. 자, 김태규 기자님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 지금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서청원 의원이 사실상 출마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것으로 지금 알려지면서 예. 지금 당내 친박과 비박의 갈등 상황이 이제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청와대에서 홍문종 의원한테 어제 그저께 전화를 했다는 거죠. 최고위원 경선으로 돌리면 어떻겠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홍문종 의원은 나는 그러면 하지 말고 서청원 의원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거구나. 청와대의 뜻이 이렇게 이제 직감을 했다는 거고. 예. 서청원 의원 주변의 그 친박 의원들도 사실상 그 서청원 의원이 출마 뜻을 굳혔다. 지금 이렇게 이제 전언을 하고 있고요. 예. 서청원 의원은 한 주말쯤 아마 출마 의사를 이제 밝힐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서 비박에서는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친박과 비박의 대결 구도가 더 확연하게 굳어져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비박계 주자들의 이제 서청원 옹립 움직임에 이제 그 대응하는 게 이제 단일화인데 그동안 침묵하던 우리 김무성 의원이
비박계 후보가 당선되려면 당연히 단일화돼야 한다면서 비박계 단일화를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그 지지자 1,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당대회 승리 2주년을 기념하는 초대형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도 참 스타입니다, 스타. 그래서 전당대회 승리라는 게 2년 전 자신이 서청원 의원과 붙어서 당권을 먹은 그 전당대회 승리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때 김무성, 서청원이 붙어서 14,000여 표 차로 예상을 깨고 김무성 의원이 이제 승리를 했고, 그래서 지금 8월 9일에 있을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당시 있었던 비박과 친박의 다시 한번 리턴 매치다. 비박계 단일 후보 대 서청원의 이제 재대결이 이제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이제 신경전이 더욱 이제 날카롭게 이루어지면서 말폭탄이 주고받고 있는데요. 친박계이면서 당대표 도전을 선언한 한선교 의원은 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비박계 단일화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파 싸움으로 총선 참패를 했는데 단일화를 말하는 것은 또다시 피 튀기는 개파 싸움을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고, 이에 대해서 또 이제 비박계 당권 주자인 김용태 의원은 친박 패권을 암덩어리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새누리당 최대 암, 친박 패권을 척결하겠다고 이제 기세를 올렸고, 그리고 서청원 의원한테는 돌직구를 날렸는데요. 2003년 새누리당이 거의 망하게 됐던 차떼기당 당시 당대표가 서청원 의원이었다. 그리고 2008년 친박연대가 어마어마한 공천 헌금을 받고 구속됐던 사람도 서청원 의원이었다. 차떼기 공천 헌금 대표에게 리더십을 맡길지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선택받아야 한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리더십을 맡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서청원 의원 뭐 일단 출마를 해서 나랑 이제 붙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서청원 의원이 지금 뜸을 들이고 있는 것도 어쨌든 친박계 안에서의 어떤 교통정리 이것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최대한 의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당원들에 대해서 오더를 내려가지고 서청원 의원 당선을 확실하게 해주겠다. 이제 아마 이런 보장을 요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총선 이후에 친박계가 이제 다수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을 다 종합을 해보면 서청원 의원이 출마를 하면 2년 전과는 다르게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의 미래는 참 볼만할 것 같습니다. 좋아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나쁜 정당이 심판을 받으면 뭐 여러모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꼭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자, 김태규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2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돈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선생님, 저도 사람이 되는군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하늘나라 가셨을 거예요. 곧 다시 만날 거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합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청년 실업률이 이게 외환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라고요? 10.3%.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어제 통계청이 발표를 했는데요. 2016년 6월 고용 동향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게 그 매월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월 청년 실업률이 10.3%. IMF 이후인 17년 만에 최고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 우선 약간의 착각을 피하려면은요. 예. 이게 17년 동안 제일 높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17년 중 6월을 비교를 했을 때 제일 높았다는 겁니다. 예, 보통 실업률이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5월하고 6월하고 이렇게 비교를 잘 안 하고요. 작년 6월하고 보통 비교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17년 만에 최고라는 말은 6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9년 6월에 11.3%였는데 이 이후 17년 만에 최고라는 겁니다. 예. 물론 이 수치가 이제 5월에 비해서도 높아진 겁니다. 5월에는 9.7%였거든요. 예. 쭉 두 자릿수였다가 5월에 딱 한 번 9.7로 떨어졌었는데 6월 들어서 다시 이제 두 자리 숫자대로 올라선 거죠. 예.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요. 야, 저기 이란에서 벌어온다는 52조 원 다 어디 갔냐. 한중 FTA에서 번다는 1조 3천억 원은 다 어디 갔냐. 작년에 임시 공휴일 하루 지정해서 1조 3천억 원 번 돈은 다 어디 갔어. 이런 생각부터 저는 들었었어요. 예. 이게 뭐 인님께서 남긴 유행어지만 진짜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문재인이 아니라 박근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무슨 통계를 발표할 때마다 사상 최악이냐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라 거덜내기도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 제가 한번 그 과거에 헬조선 청년 현실을 소개해드리면서요. 이 실업률 숫자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 이걸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10%다. 이러면 청년 10명 중에 9명은 취직을 했고 1명이 실업 상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실업률이 실업자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서 집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에 함정이 있습니다. 통계상 실업자라는 게 일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 이제 이걸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데요. 예. 일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 중에 조사기간, 보통 일주일이거든요. 예. 조사기간 동안 돈을 벌 목적으로 일을 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사람, 이게 실업자 통계로 잡힙니다. 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1시간이라도 일을 했다면 실업자가 아니라 취업자로 분류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요? 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1시간 일을 한 사람을 어떻게 정상적인 취업자로 보겠습니까? 게다가 이게 일을 쉬고 있거나 휴직자죠. 취업을 준비하는 준비생들, 아예 구직을 포기한 구직 단념자들, 이 사람들도 일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실업자 통계에서 빠집니다. 이게 웃긴 건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실업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조사기간 최근 4주 안에 입사 원서도 내고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이래야만 이 사람이 이 일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특히 우리나라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걸리거든요. 1년에 시험 한 번 보니까 나머지 기간에는 다른 취업 원서를 안 놓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할 의지가 없다. 이래서 아예 실업자 통계에서 빠져버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달에 소개를 못 해드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지난달에도 똑같이 통계청에서 청년 실업 통계를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같은 날에 현대경제연구소에서 실질 청년 실업률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예. 어떻게 했냐면 통계청 발표로는 한국에서 일자리를 못 구한 청년 실업자 숫자가 34만 5천 명으로 나왔었는데 이게 너무 작다. 그러니까 현대경제연구원이 보기에는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준비하는 사람, 뭐 취직하려고 애는 쓰는데 취직이 불가능한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합쳐보자. 이래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80만 명이 추가로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했더니 체감 청년 실업률이 22.6%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을 안 냅니다. 여기서 뭘 더하냐면 여기에 이제 인턴 또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싶은데 안 돼서 비정규직으로 버티는 경우, 이 경우도 광범위한 실업으로 부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예. 또 청년 중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쉬고 있다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래도 실업자 통계에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인턴을 뭐 사실은 정상적인 취업자로 분류하는 것 자체도 개그고요. 취업 포기한 사람들을 실업자로 안 잡는 것도 웃긴 거니까 이 두 개를 다시 더했더니 66만 명이 추가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청년 실업자는 179만 명이고 실질 실업률은 34.2%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통계청 10%가 아니라 34%였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웃겼던 게 뭐냐면 이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이걸 발표를 했더니 그 유경준 통계청장이 직접 득달같이 세종청사 기자실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세종청사 기자실에 없어서 못 봤는데 그 해명을 막 한 거죠. 그런데 해명하는 장면을 본 후배 기자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제가 야 통계청장이 뭐 그런 일로 끝까지 와가지고 그러냐, 뭐 반론 보도자료 하나 내면 되지. 그랬더니 후배가 아우 그러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분위기가 어땠는데 그랬더니 아 선배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오, 예. 통계청장이 와서 엄청나게 과격한 언어로 현대경제연구원을 씹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국제 기준에서 보면 웃음거리고 난센스다. 이게 현대그룹에서 하는 연구소인데 언론에서 자꾸 다뤄주니까 통계 해석이나 수치를 자극적으로 낸다. 왜곡에 가깝다. 뭐 이런 말들을 이제 쏟아 부은 겁니다. 통계청장이요. 그래서 제가 저 후배한테 야 그분은 또 왜 그러셨다는데 박근혜한테 레이저 맞았냐? 뭐 이러면서 제가 웃고 말았는데 통계청장이 지금 저렇게 광분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요. 실질 실업률 통계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지금 우리나라 통계청이 내는 통계 방식이 국제 표준인 건 맞아요. 국제 표준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제노동기구에서 이렇게 권합니다.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 지표 외에 보조 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 통계청이 낸 통계로 외국하고 비교를 해본다. OECD 국가들 중에요. 한국처럼 공무원 시험 많이 준비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달에 서울시 공무원 시험이 있었는데 이 응시자가 10만 명이었었어요. 교통대란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때. 그리고 올 한 해 공무원 시험에만 6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몰릴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된답니다. 이걸 어떻게 실업자 통계에서 빼겠습니까? 넣어야죠. 외국에서는 빼도 됩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현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통계청이 좀 정신 좀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가 나왔을 때 그게 국민들의 삶을 설명하는 숫자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만든 곳이 통계청이거든요. 그런데 청년 실업률이 10%다. 누가 믿겠습니까 이걸요. 아무도 안 믿으니까 그 통계를 보정하고 보다 실질에 가깝게 하라고 고치라고 노력을 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계청은 이런 주장을 그냥 뭐 개야 지져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치가 세상하고 맞건 안 맞건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한심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더 웃긴 건요. 그 유경준 청장이 당시에 현대경제연구소가 현대그룹에서 하는 연구소인데
언론에서 자꾸 다뤄주니까 통계 해석이나 수치를 자극적으로 낸다 이러면서 비아냥거렸거든요. 아주 뭐 현대경제연구소를 족보도 없는 연구소로 만들어버린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기지도 않았던 게요. 그 정부가 작년에 8월 15일 임시공휴일 하루 이어붙이면서 임시공휴일로 정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휴일 하루 늘리면 1조 3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최경환 부총리가 헛소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거였냐면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족보도 없는 경제연구소 말을 믿고 막 그 공휴일 하루 덜컥 늘리고 막 언론에다 얘기를 한 게 지들인데 지금 와서는 이 M1 민간경제연구소 하나를 그냥 족보 없는 연구소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예. 이게 뭐 무능한 걸 넘어서 상도의도 없는 거죠. 예. 뭐 아무튼 이제 공식 통계만으로도 우리 청년 실업률이 17년 만에 사상 최고치입니다. 실질 실업률을 따지면 청년 3명 중에 1명이 실업 상태인 거고요. 예. 정말 이 정부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더 절망적인 건 앞으로 590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굉장히 마음 무거운 뉴스인데 중요한 뉴스여서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런 얘기하면은 뭐 곧장 이런 답을 하지요. 그러기에 정규직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노동 개혁을 함으로써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렇죠. 이게 녹음기처럼 반복이 됩니다. 예. 예, 매일 하는 얘기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 아니 이렇게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정규직마저도 그렇게 이른바 고용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마음껏 자를 수 있게 된다면은 누가 이 직장을 안정적인 직장으로 생각하겠으며 아울러 이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결혼도 할 수 있고 출산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이기도 한데 아주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최태원을 풀어주면 경제가 산다. 경제 범죄자를 풀어주면 경제가 산다는 거잖아요. 예. 해고를 쉽게 하면 취업률이 높아진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발상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아니 사실 그 우범자를 풀어주면은 치안이 더 위태로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상식인 겁니다. 경제사범을 풀어주면은 경제 위기가 우려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쉬운 해고를 도입하면 취업률이 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발상 자체가 참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 하여튼 뭐 해골의 구조가 많이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요즘 받습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유자적 태평천하 이렇게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지금의 행태, 사드를 앞에 둔 지금의 행태를 이렇게 사자성어로 표현하셨는데 정말 태평천하 유유자적인 것 같습니다. 이 사드 문제. 그렇습니다. 김장수 주중대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보복 안 할 것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말이죠. 아니 자기가 중국입니까? 자기가 시진핑도 아닌데 어떻게 지가 그렇게 쉽게 단정할 그렇죠? 수 있는지 싶은데 뭐 이렇게 경제부총리 말만 믿고 안심해도 되는 건지 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유일호 부총리가 어제도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부에서 제기하는 중국의 전면적인 경제적 보복이 실질적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보복할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컨틴전시 플랜, 이제 비상 대응 계획이죠. 를 만들어 놓고 있다. 이러면서 지난 2월 한중 경제장관이 만났을 때 사드를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와 경제 문제는 별개라는 의견을 줬고 중국도 당시 정치와 경제를 따로 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제 교역 질서가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만 교역 전체를 바꾸는 일은 안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판단 아래 그렇게 전면적 보복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참 이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분이 경제부총리만 아니면은요. 일기는 일기장에 써라 이렇게 말하고 끝맺음을 하고 싶은데요. 이분이 경제부총리입니다. 큰일입니다. 지금 정신줄 바짝 잡고 갖은 대책을 연구해도 될까 말까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제부총리가 중국의 경제보복은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태평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더 황당했던 건요.
질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경제 수장이 인식이 아니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드 배치를 결정할 때는 경제적 가능성을 고려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 누가 고려했다는 겁니까? 유일호 부총리님, 당신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당신이 고려하라고 부총리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딴 사람이 대신 경제적 가능성을 고려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걸 누가 고려해 주겠습니까? 한민구 장관이 하겠습니까? 김장수 대사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자기 직업이 뭔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그 이정우 경북대 교수님과 함께 가장 존경하는 경제학자가 정태인 칼폴라니 연구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경제적 사안에 대해서 잘 해석이 안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최저임금이다 이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검색어 창에 정태인 최저임금 이렇게 검색을 해서 정태인 소장님 의견부터 제일 먼저 읽습니다. 정말 훌륭하시고 다양한 견해를 깊이 있게 가지신 분이신데요. 정태인 소장님께서 어제 페북에 달라이라마 효과에 대해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달라이라마요? 알고 있는 그 달라이라마가 맞습니다. 저도 이게 얼핏 본 적만 있는 이야기였는데 정태인 소장님께서 자세히 올려주셔서 참 흥미롭게 그리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마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호 부총리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서 그 정태인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달라이라마 효과라는 게요. 사실은 서구 세계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새로운 경제 주체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이 나라가요. 그래서 이 나라를 좀 본격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자 하는 시도 중에 한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시각으로 보기에는 중국은 완전히 이 상식적 자본주의가 아닌 거죠. 물론 심지어 중국은 스스로 공식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기도 하지만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자기들 상식인데 중국은 너무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일 괴팅켄 대학교에 있는 안드레아스 폭스, 닐스 핸드릭 클란 이 두 교수가 중국의 특징 하나를 딱 잡아서 연구를 진행합니다. 이 연구 결과가 2010년에 발표가 됐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아시다시피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추진하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죠. 그리고 많은 인권, 민주를 지향하는 많은 인사들이 특히 만나고 싶어하는 지도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어떤 국가 정치 지도자가 달라이라마를 만나거나 환영을 하고 나면 그 결과가 있었을 때 그 나라의 대중국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159개국을 조사를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조사를 한 거죠. 근데 결과가 몹시 놀랍습니다. 어떤 나라 정치 지도자가 달라이라마를 만났다는 딱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듬해 그 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8.5에서 16.9% 감소합니다. 정부 관료가 만나면 평균 8.5% 감소하고요. 대통령급이 만나면 16.9%가 감소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달라이라마를 만났다. 그 이유 하나입니다. 정태인 소장님께서 예를 하나 들어주십니다. 2009년에요.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가요. 달라이라마하고 면담을 합니다. 이랬더니 중국하고 프랑스 사이에 예정돼 있었던 에어버스 150기 판매 협정이 완전히 연기돼 버립니다. 그리고 원자바오 수상에 포함된 통상사절단이 2차례나 프랑스를 지나가 버리는 거죠. 이래서 결국은 프랑스 외무성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의 중국 정책과 티벳이 중국의 영토에 통합된 일부분이라는 것을 재확인한다 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한국군요. 2009년에요. 덴마크 총리 라스무센이요. 달라이라마를 영접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덴마크 간에 예정돼 있었던 고위급 정치회담이 바로 연기가 됩니다. 결국 덴마크 외무성도 프랑스하고 동일한 발표를 합니다. 하나의 중국 정책, 티베트는 중국 영토다. 줄줄이 항복선언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2010년 리샤보 노벨평화상 수상한 것 때문에 노르웨이 연어가 대중국 수출이 급감했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때 노르웨이 외무성이요. 노벨상 위원회는 우리 정부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는 중국의 높은 성과를 인정해야 하고 막 빌었습니다. 진짜로요. 그런데 노벨평화상 이전에 중국 시장에서 90%를 차지했던 노르웨이 연어 비중이 이후 26%까지 감소를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달라이라마를 만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중국 수출이 10%씩 날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중국 목전에 사드를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달라이라마를 만나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중국에 대한 큰 위협이거든요.
정태인 소장님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국은 항상 달라라마 접견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는 어떨까? 이미 핵심 이익이란 말도 했지만 달라이라마 접견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전략적 문제다. 이런데도 경제적 보복이 없을 거라고. 이게 정태인 원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예. 정태인 원장님께서 그 다른 페북 글에 적으신 글을 하나만 더 짧게 읽겠습니다. 예. 사드 배치는 중미 전쟁 또는 냉전을 촉발할 수 있다. 안보 딜레마에 돌입하면 군비 경쟁을 할 것이고 전쟁의 위협은 오히려 높아지니까. 이게요, 지금 그 좌익 빨갱이들이 하는 협박이 아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진짜 충격을 세게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영국이 브렉시트 하면서 제가 염려했던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각국이 15세기 중상주의 시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러면 막강한 보호무역 정책을 펼칠 거고요. 예. 이러면 강력한 군비 경쟁, 그리고 철권 통치에 가까운 독재, 엄청난 무력 증강, 이런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 와중에 만약에 정태인 소장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중미 전쟁 혹은 중미 냉전이 촉발되면요. 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정희 나와라, 군인 출신 대통령이 나와서 무력 수준을 더 높이자, 이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저는 한국이 쌍칠년대로 돌아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쩌면 신자유주의의 종말과 더불어서요, 중미 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 한가운데에 있는 한국 경제는 진짜 그야말로 풍전등화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사드 배치 이후 한국 경제 미래가 걱정됩니다. 그리고 이 걱정은 무섭고 공포스러운 겁니다. 이게 결국은 정치적 해법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제가 정치 이야기는 잘 몰라서 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려고 더민주를 제1당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지금이라도 가능한 모든 대책을 찾아야 하는데, 제1당 대표는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미국 덕에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산다 이러고 있으니까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 거죠. 예. 뭐 어떤 해법도 제시해드리지 못하는 뉴스 해설이어서 제 마음이 더 무겁고 답답한데요. 어쨌든 뭐 이런 상태로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저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600여일, 네. 이제 590여일인데 참기엔 너무나 많은 시간과 세월이네요. 예. 깁니다. 예. 우리 이완배 기자님 자주 하시는 말씀대로 기도밖에는 길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 기도해야 됩니다. 예.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예기치 않은 곳에서 계속 사고가 뻥뻥 터지고 있으니 그것도 아주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하고 터뜨리는 사고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 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제주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문자당에 물어봐. 원룸 구할 때 주의할 점? 문자당에 물어봐. 수술 입원 후에 보험금 받았나 확인은? 문자당에 물어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어디서? 문자당에 물어봐. 집수리 견적, 생활, 보험, 법률도 문자당에 물어봐. 혹시 내 반쪽도? 포털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어디서든 문자당을 검색해보세요. 잠깐! 불법적인 일은 사양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공화국 논평. 세상에서 가장 싫은 과일이 참외가 될 것 같은 박근혜 동지께서는 하라는 농사는 안 하고 전체 지역 주민의 11분의 1이 되는 5,000명이 사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성주 주민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국가가 정하면 그것이 곧 법칙이요 질서가 된다는 점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그동안 1번만 찍었던 유권자에 대한 대가가 이거냐면서 성주 군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사드는 또 다른 은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태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글로벌 시대의 경북 성주는 상당수 미국인과 함께 공존하게 됨으로써 저절로 영어 마을이 유치되는 것이고, 미군이 진주하는 지역인 만큼 강력 범죄가 불가능한 치안의 넘버원 지역이 될 것이며, 미군을 위해 도로와 상수도 또 통신망이 탄탄하게 구축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강력한 전자파가 필요한 만큼 전기가 끊어지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혜가 넘쳐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대로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박근혜 동지의 은총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박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는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가 될 것이다. 지금 전자파 참외 운운하고 있는데 비닐하우스에는 전기가 안 들어가나? 그 전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전자파가 아니란 말인가? 그 전자파는 괜찮고 미군 전자파는 나쁘다고 하는 것은 반미 좌파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종북 성향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박동지의 선영이 있는 곳에서 종북이 틈탄다는 것은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성주 주민들, 특히 국방부에 몰려와서 꼬장을 부리며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레이더 100m 안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는 폭도들은 즉각 박동지를 찾아가 큰 절을 올리고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이다.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사드 배치를 환영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북 성주군에서 경북 사드군으로 군 이름도 바꾸겠다고 고백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오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경기와 영서, 영남 지방은 33도까지 오르고 서울, 대구 31도, 대전 30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아서 무덥겠습니다. 기상청은 금요일인 내일 장마전선이 북상해서 밤부터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토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네, 김홍걸 박사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린 적극적 지지자뿐 아니라 반대와 중도에 있는 분들까지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드 반대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을 안보에 무관심한 당이라고 욕할 사람이라면 어차피 우리에게 투표하지 않을 유권자라고 봐야 합니다. 2003년 이라크 전 당시 힐러리 클린턴이 부시 정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안보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찬성표를 던졌다가 2008년 대선 경선에서 오바마 측으로부터 호된 공격을 받고 결국 패배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고 설득력 있게 우리의 입장을 국민께 알리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지지자들 중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과 제대로 싸움을 벌인 것이 언제였나 기억도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상 눈치 보다가 유턴하는 것만 보셨으니까요. 네, 강력한 자긍심, 자존심이 있는 제1야당을 기대합니다.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